잠깐 잡는다고 잠깐 침묵을 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보고 매불쇼라는 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조회해 보실 분이 계시다면은 요 사람 홍대 이규원 작가인데, 아무튼 요 미술가 요 분이 나와서 하는 방송, 제가 홍대 이 작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홍대 이 작가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 기억을 되돌려서 가보니까 제목이 요거였어요. 요거 요 제목으로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제가 동그라미 친 요 제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요 시간이 1시간이 한 20분대 1시간 20분대 내용을 보시면은 이 작가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어떤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어떤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하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점하고 있어요.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출신 작가가 뭐 낙서화라는 걸 해가지고 뭐 좀 플렉스를 좀 뿜뿜 하려고 했는데, 나름 좀 그러려고 했는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야, 이미 그거 다 나와 있는 거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뭐 독창적인 것이 뭔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선구자들이 다 그 길을 밟고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볼 부분, 여기 금리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만 금리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예대 마진 2.6%라는 거, 2.6%, 대충 2.5% 정도로 생각할게요. 2.5% 정도의 예대 마진을 보이고 있다. 예대 마진 요거 써볼게요. 예대 마진 2.5%. 야,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누군가를 닮아간다, 일본을 닮아간다.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예대 마진 2.5%예요. 자,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 선이 파란색 선, 요게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저펜 인터레스트 레이트. 요거 제가 이 금리도 영어로 몰라가지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것도 막 사전 찾고 뒤지고 해가지고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야 이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이 30년 격차거든요. 그때는 30년 격차인데 요 봉이 하나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봉이 하나 움직였어요. 일본이 또 금리가 한번 또 솟구친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덩어리로. 그 다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조정이 좀 오다가 어느 정도 머물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팍 떨어지는 현상. 이때 금융위기하고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본하고 같은 현상.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시간 U자로 그려볼게요. 일본이 먼저 U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금리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려고 했어요. 1.25%에서 1.75%까지 올리다가, 야, 이거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라는 또 이런 또 현상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좀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달라지는 이 현상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이때쯤에 이런 금리 상승,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런 금리 상승, 노란색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소리는 들리시죠?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요렇게, 요런 현상, 요 노란색 현상. 요 현상이 혹시라도 일본을 닮아간다면 나타나지 않을까. 시차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면 점이라도 한 개 좀 찍어주시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영이 감사합니다. 제가 요 담소 부분에서는 같이 의견을 조금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미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은 의견 남겨주시면은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또 지우고, 요 부분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닮아갈지. 그렇다면 일본이 요 기간에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와서요, 요 기간에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까?
거기에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요 기간에 금리를 얼마 올렸냐면은 아주 단기간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금리를 3.5%포인트 올렸어요. 3.5%, 2.5%의 금리가 6%로 바뀌었어요. 2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또다시 2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올렸던 게 해소가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속성은 있어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2년, 3년 지나면 뭐 해소된다는 이 전문가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완전히 뭐 세상 끝날 것처럼 뭐 오르지만 기름값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경험해 봤잖아요. 기름값 정말 2,000원 오른 2008년도 9년도 그 무렵이었던가요? 기름값 뭐 100달러 넘어가면서 한 150불까지 찍으면서 휘발유 가격 막 2,000원에 막 육박하는 그 가격 됐을 때 야, 차 못하겠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해소되었잖아요. 가격이 또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그 집을 살려고 하신다. 나는 꼭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게 좀 제가 맨날 1년짜리 짧은 예측만 들려드리다가 좀 긴 예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5년 고정,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런 상품 있나요? 이런 상품 있죠.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 상품을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면 요거 5년 동안 지금 금리 굉장히 높아서 뭐 변동금리 몇 퍼센트 막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하면 한 0.5% 정도 더 비싸고 그 지금 고정금리는 보니까 4%막 중후반까지 가는 분위기 같던데 만약에 변동금리로 이 시절을 견뎌내야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 기간이 만약에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여기 1.25%였다. 1.25% 상태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뭐 일본처럼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아가서 금리를 올렸다면 3.5%를 올린다면 금리는 4.75%. 기준금리가 4.75%. 이 정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또 약간 비관적으로 봤을 때고, 정말 낮았을 때, 0.5, 나는 0.5%를 기준으로 보고 싶다. 그래도 기준금리는 3%. 3% 정도까지는 한 2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3%. 긍정적으로 봤을 때 3%의 기준금리.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4.75%의 기준금리.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예대 맞은 부분 제가 여기서 플러스를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위험이 왔을 때도 한 5.5% 정도. 상단이 5.5% 정도.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5%도 하면 이거 7% 넘어가네. 정말 비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7% 이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리 부분 이렇게 일본을 닮아간다는 전제하에 비교해 봤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기 불편하시면 살짝 지워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파란색이 일본의 기준금리, 그리고 까만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저는 정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막 금융수장들도 다 교체하고 하는 거 보면은 금리 역전도 허용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부작용이 다가온다면은 정말 일본보다 일본은 3.5% 올리고 말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세계는 항상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하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어쨌든 요 차트에서 또 한번 볼 것은 나중에 정말 이 성장이 멈추어가는 국가는 이 자본주의의 후반부 먼저 자본주의에 발을 들여놓았던 국가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돈을 막 무한정 찍어내는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저금리, 저성장 이런 국면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집을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거 5년 고정의 이후의 변동이 어떨까? 이 계속 고정으로 했다가 대환으로 갈아타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변동으로 사는 것은 정말 이거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한 5%씩 한 6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된다.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이자가 장난이 아니네요.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저는 이 책을 한 5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고정을 은행에서 안 해줘요. 제가 대출 받으러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무튼 고정금리가 이 시중은행연합회에서 나오는 그 사이트에 가면 금리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고정금리가 확실히 높기는 높았어요. 4%만 중후반까지 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 책 지금 정말 시사하는 바는 많지 싶어요. 저는 이 책을 2017년 무렵에 사서 읽고 정말 한 5번은 읽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나는 성격 급해서 네가 정리해주는 것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면은 유튜브에 가니까 검색해보니까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여기 뭐 조회수는 몇 개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영상을 그냥 스킵하면서 그냥 딱딱딱 봐가지고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안 됐지만 어쨌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서 보기 난 귀찮아. 나 영상이 편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18분짜리 영상인데 한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돌려보시면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목차 부분만 오늘은 맛배기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에요. 정말 예, 존니님 네.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존니. 네. 네, 저성장 시대의 서막.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뭐 전기차 이런 거 막 알아보고 이러던 시절에는, 어딘가요? 파나소닉인가요? 파나소닉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 1등이었나요?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일본 업체가 계속 1등하고 있던, 제가 이 책을 읽을 무렵만 해도 일본 쪽 업체가 1등을 막 달리고 있던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뭐 LG라든지 뭐 우리나라 어딘가요? 또 뭐 SK 뭐 무식이 또 있을 거고 뭐 요 몇 개 또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도 뭐 있을 거고 요런 애들이 뭐 쫄쫄쫄쫄 뒤따라 다니는 뭐 그런 형국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이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요거 읽을 때 무렵에 배터리가 일본이 잘 나갔었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온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 부분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도 닮아간다 뭐든지 지금 이걸 뭔가를 자꾸 뺏겨 나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황은 어떻게 장기화되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불황 그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 자꾸 비춰줄 거예요. 뭐 에버랜드에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몰려든다. 네, 에버랜드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든다. 그 밑에 레고랜드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여기도 사람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밑에 광고성 레고랜드를 광고하기 위한 그런 신문 기사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언론에서 항상 비춰줄 때는 식당이건 뭐 어디건 사람이 흥청망청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고 경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돈 안 쓰거든요. 전 돈 안 쓴 지 좀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돈 쓸 일도 잘 없고 하여튼 사람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건데 금리가 오르고 당연히 뭐라 그러다 뭐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거 자꾸 이런 저런 정보를 너무 접하게 되면은 너무 희석되어 가지고 저만의 이 뷰를 인사이트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가급적 잘 안 보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네 복숭아 공주님 반갑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그림자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목차만 봐도 제목이 뭔가 좀 땡기지 않나요? 이게 한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이 좀 땡겨요. 2장에도 보면은 오늘의 우리에겐 20년 전 일본이 있다. 20년 차이인지 30년 차이인지 우리에겐 자산시장 버블이
나중에 여기 책 앞에 앞부분에 책 말머리 부분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 과연 버블이 우리 아파트 시장에 버블이 있는가 없는가 근래에 나오는 이야기가 물가가 한 25% 정도 오르는 동안 집값은 한 75%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와요. 아무튼 핵심은 생산성.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뭐 IMF를 네, 이몽규님 반갑습니다. 어서요. IMF를 거쳐낼 때, 저는 이 학창 시절에 배울 때, 야 금모으기 하고 우리 성실한 국민성 모든 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IMF를 이겨냈다.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IMF를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동기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확 부흥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 상황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국면. 그럼 다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위기를 또 타개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아무튼 디플레이션.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간다. 이 모든 것들이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오히려 지금 6년 전보다 지금 더 맞아떨어진다. 악화되는 불안 심리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 지금 이제 그래서 막 맨날 흥청망청 사람들 많이 모인다, 돈 많이 쓴다, 그다음 뭐라 그러나요? 뭐 플렉스 말고 또 돈 못 써서 한정해서 막 쓰는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그런 현상들을 계속 언론에서 비춰줄 거다. 그다음 낙관주의 함정. 그리고 뭐 이 점점 어려운 말들도 막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은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래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도 많이 알려줍니다. 시사점도 제가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개인의 자세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위기의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채무.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자산시장이라든지 모든 것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자산을 정리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한 25% 되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의 한 75% 정도 다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 이미 이 채무의 덫에 거의 대다수가 다 빠져들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맞춰라. 미래의 인재상에 대비해라. 인생과 일을 준비해라. 이런 등등 총 5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 그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다뤄드리고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쭉 한번 읽어드리고 요거 제가 페이지 수로 한 3페이지 정도 되도록 이렇게 요거 앞부분만 잘라와 봤거든요. 요거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한번 의견 나눌 부분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1,800개의 도시나 농촌 마을 중에서 2040년까지 896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가 있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지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위기에 처한 국가가 어디일까? 아시겠죠?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고령화, 저출산, 디플레이션, 우리가 직면할 문제. 일본의 모습과 우리나라. 근데 더 아찔한 상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보고서다. LG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왜 잃어버린 20년에 직면했고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싶어요. 우리 반드시 여기서 문제다 진짜 나라 망하겠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교훈을 얻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몇 구절. 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 폭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 나온 저자들은 이 일본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향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자주 들린다.
주된 논거는 주택 구입 주력 연령층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후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구조만으로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도 인구 문제 들어가지고 집값 하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블 붕괴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려면 이전 시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버블은 일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 부분이 마지막 이 책의 저자들이 일본과 같은 폭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이 일본과 같은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책이 나올 때는 2006년도였어요. 2006년 말에 나왔어요. 서울 지역 집값 상승 언제부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요 책 지워야 되겠다. 제가 자꾸 말 실수를 앞에서도 했나 모르겠네요. 요 책이 나온 지가 2016년이었어요. 수도권 집값 굉장히 하락을 거치다가 2014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2016년의 가격과 여기 적어볼까요? 2014년의 가격 많은 하락을 거쳤다가 2016년의 가격 지금 어디 와 있나요? 집값이 2022년의 가격 여기 오른쪽 차트를 대충 이렇게 기간과 가격을 나타내보면은 지수를 나타내보면 요 정도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서울이 지금 200 넘었다 그래요. 200. 요때가 얼마였더라? 100이 안 되었을 때 싶어요. 소득이 25%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다. 지금은 소득의 50%를 집 사는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원리금을 지불하려면은 아무튼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급격한 집값 상승이 있기 이전, 그리고 지금은 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있은 이후. 그러면 이 책을 지은 작가들은 지금은 아마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 일본 어제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일본 금리 하나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온갖 자료를 다 뒤적여보고 책장 오래 캐캐 묵은 책장까지 뒤져서 저 책도 한번 찾아서 다시 살펴보고 했는데 또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잠이 깨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말씀 남겨주실 분 없으시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조금 짧게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호선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요거 핵심은 다시 한번 줄여보자면 금리 부분 지금 1. 몇 %가 1.5%, 1.5%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긍정적으로 봤을 때 4% 후반,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7%, 4% 후반 아니었죠? 아까 몇 %였나요? 일본이 3.5%를 올렸어요. 예대율 차가 2.5%. 정말 부정적으로 보면 7.5%, 1.5%. 대출금리가 7.5%. 지금 대출금리가 4% 초반. 금리가 한 4% 정도 더 오르는까지 각오해야 된다. 요 부분. 그리고 일본을 닮아가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요 부분. 네, 김영수님, 존니님, 점님, 이호선님, 네, 이몽기님, 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밖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